예, 제1회의 두 번째 발표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발표자는 북한대학원대학교 김동혁 교수님이시고, 주제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남북한 관계의 전망과 과제입니다. 예, 시작하겠습니다. 화면 보이시나요? 예. 목소리도 들리겠죠? 예, 일단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길지 않은 시간이기 때문에 다음 세션도 있고 해서 화면을 간단하게 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앞쪽에서 이제 북미 바이든 이야기도 좀 하셨고, 그다음에 병진 노선 이야기도 조금 하셨는데, 뭐 그에 대해서 저도 조금 이야기할 거는 있겠지만, 뭐 하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주로 남북한 관계에 대한 이야기 같습니다. 그거와 함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뭐 남북한 이야기를 하지만 현재 한반도 프로세스의 가장 큰 그를 둘러싸고 있는 마치 블랙홀 같다고 생각해야 될까요? 뭐 이것이 남북관계뿐만 아니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을 집어삼키고 있는 블랙홀은 결국은 미중 관계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북관계가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남북관계나 한반도 프로세스를 진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미중 관계를 해결해야만 갈 수 있다는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또 1, 2년 새에 빨리 마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쩌면 20년, 30년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미중 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어쩌면 우리 스스로 돌파구를 마련하고 한미 평화 프로세스를 만들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결국은 그와 무관한 남북 관계를 만들어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뭐 우리 주체적이라는 말을 써야 될지 모르겠지만 남북 관계 우선이다라는 어떤 저는 개인적인 결론을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은 이런 미중 관계 전략적 갈등 속에서 미중 관계라는 게 과거의 미소라든가 과거의 관계와는 다르기 때문에 사실 미국과 중국의 어떤 패러독스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뭐랄까 우리가 이야기하면 마치 단합 구조라고 표현할까요? 카르텔 구조 같은 구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전 같은 미소 간에도 꼭 제로섬 게임은 아니었지만 거의 제로섬 게임의 구조였다고 한다면 지금의 미중 관계는 거의 논제로섬 게임의 구조이기 때문에 이 구조 속에서 우리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남북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거든요. 근데 아무리 제가 생각해봐도 그 구조 속에서 미국과 중국의 어떤 선택이라든가 또 미국과 중국의 꼭 선택이 아니더라도 어느 한쪽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아니면 어느 한쪽의 목소리를 대변하면서 또는 양쪽의 이익을 다 대변하면서 남북관계를 만든다는 것은 저는 대단히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이거는 여기 오늘 사회를 보시는 국가 교수님께서 이야기하신 트릴마라는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개념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어쨌든 이 미중 간의 갈등 속에서 남북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만들어가는 근본적인 방법은 남북이 그냥 가는 방법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은요. 결국은 남북이 감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주변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결론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넘어가네요. 예.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의 현재 상황을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의 상황을 점검해 보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제 3년, 우리가 며칠 전에 4월 27일 3주년이 지났는데 이 지금 현재 상황을 우리가 위기라고도 이야기하고 또 뭐 굳이 위기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남북 관계가 다시 오르막길로 올라가기 위한 오르막이 입구에 들어섰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지만 어쨌든 대단히 우리가 2018년에 느꼈던 3년 전에 느꼈던 한반도의 평화의 봄에 대한 어떤 온기를 느낄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이 우리가 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평화에 대한 어떤 그 작동을 할 수 없느냐, 진전할 수 없느냐에 대한 고민은 2018년에 우리가 평화 프로세스를 새로운 평화의 시작이라고 했던 그 시점이 왜 그렇게 시작할 수 있었는가에 대한 것부터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 결국은 2018년에 우리가 시작했던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물론 2000년과 2007년에 있었던 남북 제1차, 2차 정상회담과 6.15 14선언이 있었지만 어떻게 놓고 보면 그때 정상선언은 대단히 뭐랄까요 포괄적인 그고 총괄적인 측면이 있었고요. 측면이 있었고 한편으로 놓고 보면 약간의 신기능주의적이면서도 대단히 뭔가 경제적인 접근에 우선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2018년의 두 가지 의미는 뭐냐면 저는 대단히 그 어려운 시기에 물론 2000년과 2007년에도 용기와 신뢰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단순히 이때의 그 내용들을 놓고 보면
과거에 수차례 있었던 남북 정상회담과 여러 가지의 남북 간의 합의 사항의 어떤 종합 선물판이라고 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아이디어로 2018년에를 만든 것이 아니라 저는 2018년은 아이디어로 만든 것이 아니라 용기와 신뢰로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2017년 12월 19일 날 강릉으로 가는 KTX 안에서 한미연합훈련 연계 가능성을 언급한 시점이 대단히 중요했다고 보고요. 결국 우리가 먼저 이야기한 것이라기보다는 그 이전에 우리 이번 정부가 들어설 시점에 그 뭐랄까요, 북이 먼저 군사적 문제를 제기했고 이것을 우리가 받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과거에 우리가 이야기하지 못했던 군사적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었던 용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두 가지 포인트죠. 군사적 문제와 용기라는 이 두 가지 포인트가 결국 2018년 한반도 평화를 만들 수 있었고 평화 프로세스를 작동시킬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이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3년이 지난 이 시점을 우리가 놓고 본다면 이 시점 위기가 찾아온 것도 이 두 가지가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 우리가 2018년에 했던 바로 평창 올림픽을 기점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작동시킬 수 있었던 것은 한반도 한미연합훈련의 중단이라는 군사적 선제 조치가 있었고 그걸 다시 선제 조치를 할 수 있었던 용기가 있었고 그것을 믿어줬던 신뢰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게 결국은 평화를 시작했던 평화 프로세스를 작동했던 가장 큰 힘이라고 본다면 지금 이 평화 프로세스가 작동하지 않고 바로 지금 위기가 당했던 것은 바로 그게 사라진 거죠. 바로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다시 우리가 재개를 해버린 것이고 또 그거에 대해서 다시 중단할 수 있는 또 그것뿐만 아니라 군사 문제에 대한 이런 문제라든가 이런 미국에 대해서 꼭 미국뿐만 아니라 이 미중이라는 전략적인 구조 속에서 뭔가 뚜렷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자신 있는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우리의 목소리가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결국은 군사적 조치와 이 용기라는 것이 또 다시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2020년을 맞이했다라고 저는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결국은 그 결과는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롤러코스터라는 게 대단히 재밌습니다. 예. 설계만 잘하고 안전벨트만 잘 메고 탔다면 정말 롤러코스터는 좋은 거죠. 그러면 우리가 2018년에 정말 행복할 수 있었고 마지막 그 도착점에 도착했을 때는 정말 안정적 평화라는 것, 뭐 통일이라고 표현하고 싶은 아주 요연한 거니까요. 대단히 되돌릴 수 없는 나름대로의 진전된 안정된 평화의 어느 정도 수준을 마련했을 수 있었을 것인데 저는 2018년 이미 이때 우리는 잘못 설계된 그리고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롤러코스터에 올라탔다는 거죠. 사실은요. 대단히 정교하지 못했고 사실 어쩌면 너무 급했던 어쩌면 성과주의에 급격하게 설계된 롤러코스터에 그것도 잘못 설계된 롤러코스터이기도 했고 또 올라탈 때 우리는 꼭 메고 절대 풀지 말아야 했던 한미 연합훈련이나 이런 어떤 그런 뭐랄까요 안전벨트를 매지 않고 탔기 때문에 지금 사실 우리는 어쩌면 지금 롤러코스터 속에서 평화 롤러코스터 속에서 대단히 공포감과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실종된 용기와 붕괴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먼저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저보다는 우리 서보혁 박사님께서 훨씬 더 전문가시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결국은 우리가 패러다임의 전환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우리 이 한반도의 평화 프로세스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결국은 미중이라는 구도 속에서 다양한 어떤 복잡한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사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우리가 못 살아서 돈이 없어서 남북이 구조적으로 협력을 못해서 이런 것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작동하지 않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군사적인 문제고 결국은 우리가 이 분단 체제에 살고 있고 분단 체제를 둘러싸고 있는 냉전 체제에 갇혀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한반도 프로세스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결국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우리를 지난 70년 동안 옥죄고 있었던 정전체제, 정전협정 자체가 사실 필요 없는 상황을 만들어야 되고 그 필요 없는 상황을 만드는 것은 결국은 경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군사적인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해야만 우리가 정전협정 1조 소위 말해서 군사분계선 좌우로 2km에 있는 모든 무장력을 뒤로 뺀다. 그게 72시간 내에 하기로 돼 있었어요. 12조에 보면. 근데 72시간이 아니라 벌써 70년의 세월이 지났던 거거든요. 사실요. 이거를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돈이 아니라 우리는 군사적인 선제적인 조치로만 가능하고 결국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시작점은 바로 큰 틀에서 놓고 보면 분단체제와 냉전체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큰 틀에서 우리 오늘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한반도 프로세스를 작동시키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서백 박사님 같은 분야 우리 구학에서는 저는 이론은 잘 모릅니다만은 이론적 틀이 좀 단단해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뜻이냐면 이론과 개념이 잡히지 않으면 이거는 갈 수가 없어요. 제가 여기 써놨지만 분단체제, 냉전체제, 뭐 해체, 극복. 저는 분단체제는 해체되고 냉전체제는 극복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냉전체제를 우리가 해체할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근데 분단체제 해체를 하고 한다 하면 결국은 가려고 하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무엇이고 평화체제가 뭐고 평화협정이 뭐고 종전선언이 뭔지에 대한 명확한 개념화가 돼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 일반적으로 뭐 아시거나 학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그것을 규정하고 개념화하고 정하게 쓰신 분이 있지만 아직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책을 하시는 사람들이라든가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평화체제가 뭐고 평화협정이 뭐고 종전선언이 뭐고 이거에 대한 개념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오늘 우리가 지금 평화 프로세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만 이 과연 평화 프로세스하고 평화 체제의 차이는 과연 뭘까요, 그러면요? 예. 그런 것부터 시작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나름대로에 대한 글을 조금씩 써놨는데요. 그거에 대한 것은 좀 이제 시간상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국은 정전협정에서 평화협정으로 넘어가는 이 시작, 이것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평화협정을 맺는다는 것은 약속이라고 생각해요. 저는요. 뭐 쉽게 설명을 드린다면 약속을 맺는 거거든요. 예. 타자와 나가 약속을 맺는 것이 그냥 협정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약속은 맺고 지키지 않으면 그냥 약속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 약속을 지키는 일련의 노력들과 유지해가는 일련의 과정들을 저는 또 그것을 만들어가는 과정들을 저는 일반적으로 평화 체제라고 저는 규정 짓고 싶고요. 그러한 모든 것들 그냥 그런 체제를 포함해서 이런 일련의 모든 노력들과 과정들 전체를 하는 모든 정책들 전체들을 프로세스라고 놓고 본다면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를 규정하고 있는 70년 동안 규정했다고 할까요? 우리를 옥죄고 있었던 정전협정 자체가 평화협정으로 바로 넘어갈 수 없는 거거든요. 사실 뭐 한 1, 2년 전에 정전협정을 맺고 평화협정으로 넘어올 수 있었던 상황이라면 그게 가능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70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사실요. 70년의 세월 동안 사실 이 정전협정으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 그리고 이 정전협정 자체도 준수 여부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결국 이 정전협정이 필요 없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 정전협정의 그러한 상황을 위한 노력들이 이루어져야 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바로 평화협정으로 넘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노력의 시작점 어떻게 보면 100m든 마라톤이든 시작하는 어떤 시작점에 출발한 출발점에서의 총선과 같은 역할을 종전선언이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종전선언이 의미를 부여를 할 수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당사자에 대한 문제라든가 뭐 내용에 관련된 문제를 대단히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물론 중요한 문제이긴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종전선언에 있어서 종전선언에 무엇을 담아야 될 것인가라고 고민하는 순간 종전선언이 아닌 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전선언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말 우리가 평화협정을 만들어가는 이 과정에서의 신호탄일 뿐인데 거기에 무슨 또 비핵화를 담고 무엇을 담는다고 하면 종전선언 할 필요 없는 거죠. 그냥 평화협정 맺으면 됩니다. 예. 근데 이런 논의 자체가 우리가 보면 종전선언을 이야기하고 종전선언을 해야 된다고 하면 또 그 테이블에 가면 마치 평화협정이나 이런 쪽에서 해야 되는 논의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종전선언에 대한 의미라든가 종전선언에는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뭐 특정한 별개의 개념이나 단계라기보다는 어떻게 놓고 보면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볼 수 있는 평화체제 구축을 추동하기 위한 정치적 의지의 어떤 표현으로서 사용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지금 종전선언을 평화체제 협상, 평화체제를 만들어가는 아니면 평화협정을 만들어가는 협상의 개시를 위한 촉매제로서 활용하는 그런 어떤 좀 더 명확한 어떤 이론적인 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더 이상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결국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우리 국가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삼중 딜레마라는 것 저는 여실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현실의 삼중 딜레마는 당연히 맞습니다. 네, 구 교수님이 생각하는 세 가지하고는 조금 약간 이게 레벨 차이가 조금 있긴 하지만 결국은 남북 관계를 진행함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히 대미, 한미의 동맹 문제뿐만 아니라 대중 관계, 미중 관계라는 이 틀에 대한 것도 있는 것이고 국내적 안정, 소위 말하는 남남 갈등의 이 구조가 같이 돌아갈 수 없는 구조라는 것. 이거는 당연히 맞습니다. 이거는 분단이라는 구조와 냉전 구조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구조는 삼중 딜레마가 언제까지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정말 어쩌면 평생 해결하지 못할 수 없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삼중 딜레마이기 때문에 이걸 포기해야 된다고 하는 어떤 패배론 쪽으로 또 당위론 쪽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죠. 저는 이건 인정을 해요. 삼중 딜레마라는 것. 인정을 하지만 이것을 그냥 인정하고 그냥 우리가 끝까지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는 듯이 패배론 쪽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어렵지만 남북 관계를 통해서 지금토록 같이 돌아갈 수 있는 대미 대중, 소위 미중이라는 갈등 구조, 그다음에 국내적인 남남 갈등의 이 구조 자체가 처음에는 돌리다 보면 분명히 딜레마 속에서 제한된 손상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빨리 돌리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돌리고 서서히 돌린다면 이 대미 대중 어떤 구조, 대외적인 관계나 국내 안정적인 관계가 아주 뭐라 할까요? 예, 제한된 손상으로만 있고 결국은 이것이 한쪽 방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결국은 이것을 하기 위한 것이 남남 갈등이고 이 시기는 어떻게 놓고 보면 우리가 평화, 안정적 평화를 만들어가는 30년이라는 대단한 오랜 기간이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 기간은 절대 작은 기간이 아니죠. 대통령 한 사람이 되는데 41%, 40%의 당선율입니다. 저도 착각을 했어요, 사실은요. 85%가 촛불을 들었을 때 85%가 남북관계에 찬성할 줄 착각했던 거죠. 예. 그건 아니었던 거거든요, 사실은요. 결국은 우리는 여전히 삼중 딜레마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언제나 5년, 10년이 흐른 다음에 결국은 저는 이 남북관계의 휠이 대미대중, 대외관계와 국내적 남남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휠의 힘을 가질 수 있는 시기는 분명히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 노력을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전쟁의 패러다임을 평화의 패러다임으로 바꾸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3분 정도 남았는데요. 결국은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 이 명제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결국 이 명제가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저는 이 명제가 저는 뭐 군인 출신이기 때문에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이 명제는 과거에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또 어떤 나라는 어느 지역에 따른 이 명제가 지금도 틀리지 않은 명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편적으로 이 명제는 이제는 맞지는 않습니다. 예. 과거의 전통적 안보의 구조 속에서 또 전쟁이 없는 상황을 평화로 규정했던 시대에서는 이 명제가 맞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요 앞에 앉아있는 우리 젊은 친구들한테 평화로우냐고 물어봤을 때 평화롭지 못하다고 했을 때 왜 평화롭지 못하냐는 그 이유를 대라고 했을 때 어느 누구도 전쟁의 위험을 이야기하는 친구들은 없습니다. 대부분 직장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아니면 코로나 문제 때문에 얘기하죠. 그들이 생각하는 평화는 다르다는 거죠, 사실요. 결국 우리의 평화의 반대말은 전쟁이 아니고 지금 세대들이 생각하는 평화는 그 평화가 아닌 거예요. 어쩌면 안보의 영역이 우리가 소위 뭐 인간 안보가 어떻니 비전통 안보가 어떻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 그 이상으로 안보의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평화의 개념 역시 안보의 영역 역시 대단히 확장된 것 같이 평화의 영역도 확장이 됐다는 거예요. 과거의 군사적인 접근이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어떤 방위 충분성 접근이었다면 저는 지금 이제는 평화적 접근으로 오히려 위협을 감행하고 위협에 도전하는 평화 충분성 접근을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뭐 우리 대통령께서 이야기하셨다는 게 아니라 이야기를 하죠. 뭐 북보다 25배 1인당 GNP가 많고 40배 50배 경제 규모가 크고 300배 400배 무역량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순간 저는 우리가 사실 어떻게 보면 뭐 이런 자리에서 이야기하지만 잘난 사람이 양보하는 게 맞아요. 예, 맞습니다. 많이들 인용하시지만 국찬의 책을 본다고 한다면 뭐 제가 이 구성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표현을 놓고 본다면 결국은 일방적 조정이 우리가 그러니까 뭐 how enemy become이라고 해서 북을 이 자리에서 적이라고 규정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정말 누군가를 친구로 만들고 싶다면 정말 가진 사람이 이 양보를 하는 것이 선제적이라고 저는 그러니까 이 해결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런 일방적 조정을 통해서 우리가 안정적 평화, 화해로 가는 길을 만들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밑에 그림을 그려줬지만 우리는 지난번에 평화 그 햇볕 정책도 좋았고 6.15도 좋고 14도 좋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했던 소위 말해서 평화 경제 좋습니다.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그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시작해야 할 것은 경제적 측면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평화 안보의 개념에서 군사적인 개념에서의 어떤 접근이 우선 훨씬 더 먼저 이루어져야 되고 하이폴리스 개념 그 부분의 일부분은 또 평화 경제가 해야 되고 이것이 하나의 선후 관계가 아니라 대단히 스펙트럼을 가지고 서서히 평화의 안보에서 평화 경제로 하이폴리티에서 로우폴리티로 가야 되고 이 과정 중에 이루어지는 것은 저는 굳이 평화 안보고 하이폴리티스라고 해서 탑다운 방식 우리 정부의 어떤 고위층이나 이런 것들을 통한 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 탑다운 방식과 바텀업 방식은 어느 시기든 공평하게 이루어지는 이런 구조로 이루어져야만 우리가 새로운 평화를 만들 수 있는 평화 프로세스를 작동시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제가 이야기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남북관계로 패러다임의 전환은 어쨌든 결국은 지금
코로나 시대는 남북이 같이 만나서 회의를 할 수 없는 시기입니다. 만날 수 없는 시기거든요. 이런 시기에서 남북이 만나서 뭐 한다는 것 자체를 이야기한다는 자체가 사실은 현실성이 없는 겁니다. 결국은 남북이 만나서 뭔가를 약속을 하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전 탈상호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예. 약속을 해서 서로 하나 양보하고 하나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 스스로가 지금 지난 수십 년 동안 남북 간의 회담만 600번을 했어요. 정상회담만 7번을 했고, 예, 남북 간의 주요한 정상회담 합의문만 4개고 기본 합의서만 하면 6개 중요한 합의서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맺은 합의들을 북은 뭐를 안 지켰니 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 안 지킨 걸 리스트를 만들고 왜 안 지켰는지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예.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에 대한 반성이 관성과 계획이 주어야 되고, 또 중요한 것은 북에 대한 어떤 인식 자체가 어떤 혐오주의와 또 수혜주의라고 하죠. 지원을 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정말 서로 돕고 협력할 수 있는 개념으로 가려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평화의 프로세스는 절대 한 정부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성과주의가 아니라 정말 장기간으로 갈 수도 있는 탈성과주의를 가져야만 이런 어떤 소위 언택트 남북관계라고 하는 비대면 남북관계의 어떤 시기에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을 만들 수 있는 골든타임이 저는 2010년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2021년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2021년 한 해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2021년을 이끌어 나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단순히 오늘 지난 전 시간에도 미국의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 얘기하셨는데요. 저는 미국의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 별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5월달에 대통령 가신다고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저는 여기서 부정적인 이야기지만 대통령 가시기 전에 이미 발표는 안 하겠지만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이미 결정됐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미국에 대한 어떤 북미 관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북한의 변화라든가 또 이 동북아의 변화 이런 것들을 보고 북미가 지금 기대지 않고 남북 간을 주도적으로 모셔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겠나고 생각하고, 그 길은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미국의 어떤 대북 정책보다 북한의 제8차 당대 이후 북한의 이 지고 있는 시나리오 변화 자체에 좀 더 관심을 갖고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면서 뭐 앞에 제가 위쪽으로 한 장 올라가면 잠깐만요. 일방적 선제적 조정을 해야 되는 예시를 몇 가지 들어놨습니다만 뭐 이런 것들을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거는 뭐 북한테 물어보거나 또 뭐 미국의 협조를 구하거나 미국의 승인을 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이루어져야만 우리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시작하는 중요한 힘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결국은 저는 한반도 그래서 전쟁을 선택하신가 평화를 선택할 것인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군사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군인이 넘나들면, 총알이 넘나들고 포탄이 떨어지면 우리의 분단선은 더 짙어지고 우리의 사회는 영구 공멸하고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넘나들고 사람이 만나면 이 선은 흐려지고 분명히 지워집니다. 사람을 통해 평화를 만드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만들어 나갔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남북 관계의 자율성 확보를 통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 어쨌든 쟁점이 될 만한 사안인 것 같고요. 하나 첨언 더 하면, 그러니까 국제법 학자들 사이에 정전과 종전을 둘러싼 사실 논쟁이 있는데, 그러니까 정전을 종전으로 보는 견해가 요즘에는 국제법 학자들의 지배적 견해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토론은 통일연구원의 서보혁 박사님 해주시겠습니다. 10분 내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8분 하겠습니다. 네. 네, 소개받은 서보혁입니다. 의미 있는 학술회의에 토론자로 참여하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세션의 발표 주제가 3개인데 김동혁 박사님께서 평소에 한반도 평화 문제에 대해서 깊이 연구해 오신 결과를 압축해서 발표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사회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한반도 평화에 있어서 남북 관계의 주도성, 책임성을 강조해 주셨고, 또 문제를 풀어 나가는 데 있어서 군사 안보 문제가 다른 문제보다는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남북 관계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토론을 김동혁 박사님이 이 주제에 대해서 이제 실무적인 정책적인 쪽에 아주 깊은 고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뭐 개념이나 이론적인 쪽으로 조금 토론을 하고 싶었는데 그런 문제를 또 던져주셔서 공감이 되었습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관련 여러 이렇게 용어들이나 개념들이 정리가 잘 안 되거나 상호 연관 관계가 아직 해명이 좀 덜 돼 있다는 문제 의식에 대해서 제가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좀 그런 학술적인 측면에 좀 토론을 하고 시간이 되면은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몇 마디 보태고자 합니다. 먼저 제목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남북 관계라고 잡았고 또 이 평화 프로세스를 전개해 나가는 단계라 그럴까요? 절차에 있어서 좀 전에 쿱찬의 이론이나 또 우리가 이제 정책적인 고민을 하면서 갖고 있던 여러 가지 대안들을 물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순서로 이렇게 제시를 해주셨어요. 선언, 협정, 체제, 공동체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또 그것이 일련의 많은 시간과 인내와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포괄하는 상위의 개념으로서 평화 프로세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붙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평화 프로세스가 이제 일반적인 평화학에서 말하는 국제 정치학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개념으로도 이제 우리가 이해하면서 접근할 수 있고 또 한반도라고 하는 아주 특정한 지금 뭐 상황, 콘텍스트를 갖고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2018년에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이 참여하는 것을 계기로 해서 1년의 정상회담이 진행되면서 소위 한반도의 평화의 붐이 일어났잖아요. 그때는 우리가 이제 비핵 평화 프로세스 또 비핵 평화 체제를 우리가 목표로 하면서 그것을 쭉 이어가는 것을 프로세스라고 이름 붙였는데 언젠가부터는 비핵이 빠지고 평화 프로세스라고 이렇게 이름이 붙여지는 것 같아요. 아마 19년, 20년쯤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좀 듣기로는 정부에서도 이제 비핵이란 말을 빼고 평화 프로세스란 말을 쓰기를 뭐 선호한다 그럴까 그런 얘기를 좀 간접적으로 들었어요. 좋게 보면은 이제 한반도의 평화가 비핵화 문제가 중요하지만은 그걸로 환원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 평화 프로세스라는 일반적인 용어를 우리 한반도 상황에서도 일단은 대입을 해놓고 그것을 풀어나가는 과제로서 비핵화 그리고 정전 체제의 평화 체제로의 전환 그리고 적대 관계에 있는 북미 관계, 북일 관계 그리고 애매모호한 되게 모순적인 남북 관계를 안정적으로 또 제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 거기에서 가장 큰 피해를 받아왔던 분단과 정전 체제에서 가장 큰 피해를 받아왔던 대중 또 직접적인 피해를 받아왔던 이산가족이나 국군포로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인도적인 또 인간의 존엄에 대한 문제, 인권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도 이제 평화 프로세스라고 하는 이 일반적 개념에서 많이 들어가는데 한반도 상황에서 이제 봤을 때 이제 정치 군사적으로 중요한 것으로서 비핵화 문제 그리고 북미 남북 관계의 정상화 이런 정치 군사적 문제가 주로 얘기되어 왔어요. 비핵 평화 프로세스에서 평화 프로세스라는 말로 이렇게 좀 전환이 되었을 때 저는 인도주의, 인권, 인간 안보, 인간의 존엄한 문제 그리고 접경 지역에 있는 지역 주민들에 대한 우선적인 관심과 배려 이런 것들이 정책적으로나 개념적으로 저는 포함되기를 기대했는데 비핵만 빠졌지 실제 평화 프로세스라고 하는 이런 말을 쓰면서도 역시 이 정치 집단, 정치 군사적인 문제 이런 중심성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해서 문 대통령께서 오슬로에서 뭐 대중을 위한 평화죠. 정확히 번역을 하면은. 근데 그것도 우리가 뭐 민족, 국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그 여론 때문에 그런지 국민을 위한 평화라고 이제 뭐 번역을 하긴 했는데 그런 담론은 상당히 이 대통령이나 정부에서도 상당히 그 선진적인 용어나 이렇게 담론을 쓰시는데
이제 정책 담론이나 정책적인 논의에 있어서는 여전히 그렇게 못 따라가고 그 격차가 점점 더 심해진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이 물론 저희들 연구하는 사람들이나 정책 연구 개발하는 조직, 싱크탱크들에서 보완해 나가고 줄여 나가는 노력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전제 하에서 비핵화와 이제 정전 체제의 평화적 전환 그리고 남북 북미 관계의 개선, 발전 이런 것들을 선순환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현재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한반도 상황에서의 어떤 평화 프로세스의 목적이자 방향이 아닌가. 근데 그것을 추구해 나가는 그 양축으로서 남북 관계, 이제 북미 관계인데 이것이 2018년의 초기 단계에 평화 프로세스에 있어서는 잘 가는 것 같다가 2019년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의 결렬로 이제 모든 상황이 스톱됐죠. 이제 그것이 이제 김동혁 교수님 발표에 의하면 역시 정치 군사적 문제에서 특히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역시 미국으로부터의 안전 보장, 비핵화를 하는 것과 북한 체제에 대한 안전 보장 이런 것들을 맞교환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 협상이 깨지면서 그러니까 정치 군사적 문제의 우선성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남북 관계도 영향을 받아서 지금 스톱이 돼 있는데 이것을 행위자 측면에서 보면 이제 북미 관계와 남북 관계보다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더 이제 중요한 게 아니냐. 그래서 우리 정부도 그것을 인정하면서 북미 관계, 북미 대화가 재개되는 데 있어서 한국이 미국과 조율을 하면서 촉진자 역할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런 프레임에서 봤을 때 과연 남북 관계가 아까 주도적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그랬는데 그럼 북미 관계의 현실적인 우선성하고 사실 충돌이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 남북 관계의 자율성이라고 하는 것이 북미 관계 또 미국의 대한반도 동아시아 정책의 프레임과 사실 충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충돌하는 지점이 이 휴전선에서의 유엔사가 남북 교류 협력을 해 나갈 때 유엔사가 뭐라 할까요? 좋다,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입장을 취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제재 국면 속에서 우리가 남북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 정부가 또 남북 관계 자율성이 있는데 충분히 그것을 발휘하지 못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미중 관계를 비롯해서 이 한반도를 위시한 동아시아 국제 정치, 국제 안보 구조의 어떤 그 제약이 너무 커서 우리가 돌파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지금 안 되는 것이 2019년 2월 하노이 이후의 상황인지 그 부분에서 남북 관계의 자율성과 주도성이라는 것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해되는 것인지 이 부분을 김동혁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면서 시간 관계상 제가 1분 9분 썼죠. 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근데 평화 프로세스에서 비핵화 인도적 문제 내지는 인권 실종 사건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예. 김동혁 교수님 한 1분 정도만. 예. 그러면 그 서보혁 박사님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것, 그러니까 남북 관계로 아무리 돌파를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건가에 대해서 짤막하게 그냥 1분 정도 보충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1세션 기획에서 세 번째 발표 주제인 그 사회적 평화가 세션 발표 주제로 이번에 기획된 것에 대해서 아주 저는 눈에 띄고 기존에 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관련 학술회의와 차별성이 있고 상당히 좋은 기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 토론이 더 있기를 기대하고요. 뭐 안정적인 평화, 또 양질의 평화, 지속 가능한 평화 이런 얘기할 때 이 군사 안보 문제가 특히 우리가 이제 정전 체제가 완전히 평화 체제로 전환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이게 전쟁이 완전히 끝났다고 볼 수도 없는데 에도 불구하고 한국 전쟁을 했던 당사자들이 지금 전면전은 지금 하지 않으면서 지금 모호한 상태로 가고 있단 말이죠. 이런 상태에서 물론 이 평화 체제로 전환하는 노력, 비핵화도 해야겠지만은 그것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일정한 단계 설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비핵화, 평화 체제, 그다음에 관계 정상 이런 단계 설정을 할 수 있는데 그 해당 단계 속에서
인도주의나 아니면 인간안보나 인권 문제를 풀어 나갈 수 있는 그 수준과 방법이 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청산적으로 비핵 평화 체제가 되기 전까지 이것이 참 어렵다라고 하는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바이든 정부가 트럼프 정부보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고 미국 의회에서도 우리 재미교포들의 이산가족 상봉이라든지 인도적 지원 활동에 대해서 미국 NGO 활동을 미국 정부가 조금 더 여지를 열어두는 이런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협력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조금 더 대화를 통해서 또 나중에 풀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서 정부가 할 수 있는 것과 비정부 기구가 하는 것 그리고 국제적인 채널을 통해서 하는 것과 남북 또는 뭐 일본이나 중국을 통해서 하는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상상력이기도 하지만 기존에 했던 경험들을 잘 이렇게 평가하면서 정책 대안을 연속성 속에서 또 이 혁신적인 부분들을 만들어내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좋습니다. 그 두 번째 발표 토론을 이상으로 마치게 됐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